지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다정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다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고. 상철이 다정 옆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환도 재빨리 자신의 핸드폰으로 지혁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똑같은 차가운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형이 번호를 바꿨나? 수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고장이면 꺼져 있다고 나와야지. 지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12시간 전의 운명적인 밤. 바로 그때 시간이 12시간 전 어젯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성재와 헤어진 차가운 밤거리에서 지혁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거든요. 6년 동안 내가 왜 항상 내 말을 들어야 했지? 너만 힘든 줄 알았냐?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가족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어요. 아빠 부재중 전화 15개, 엄마 부재중 전화 23개, 지환 부재중 전화 8개, 수빈 부재중 전화 12개. 지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지혁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뒤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며 유심칩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작은 칩을 손바닥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가족들. 지혁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바로 그 순간 지혁이 유심칩을 바닥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칩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지혁이 발로 한 번 더 세게 밟았습니다. 유심칩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부서진 조각들이 차가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지혁도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해시태그 절망에 빠진 가족들. 현재 지혁 내 집. 어떻게 번호가 사라질 수가 있어? 상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유심칩을 버린 건 아닐까?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지혁이가? 가족들이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같은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어젯밤 지혁이 집을 나갈 때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절망적이었어요. 성재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상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마지막에 성재랑 만났으니까. 다정이 떨리는 손으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성재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성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게 들렸습니다. 성재야, 지혁이 어디 있어? 다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만났잖아. 성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야, 왜 대답이 없어? 이모, 지혁이가 연락이 안 되세요? 응, 핸드폰이 사용하지 않는 번호래. 다정의 목소리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성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지혁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제가 바로 갈게요. 성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지혁이 찾아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혁 네 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조옥래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혁이가 어떻게 됐대? 할머니. 지혁이가 연락이 안 돼요. 다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사라졌어요. 조옥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혁이가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다정이 지혁 방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그대로인 침대와 책상. 마치 지혁이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지혁아, 어디 간 거야? 다정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의 굴욕적인 현실. 이상철 씨 죄송한데 나이가. 면접관의 말에 상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면접도 제대로 안 해보셨는데.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워낙 역동적이라서. 역동적. 상철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역동적이지 않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상철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쿵.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상철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밤새 일해도 됩니다. 주말 출근도 상관없어요. 면접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철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상철이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진정하라고 하십니까? 나이만 많다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시는 겁니까? 상철이 문을 세게 닫고 나왔습니다. 쾅. 복도에서 다른 면접자들이 상철을 빤히 바라봤어요. 뭘 봐?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젊은 면접자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상철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61세가 그렇게 늙었나? 33년 성실히 일한 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몇 층이세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1층. 상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면접 보러 오셨어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이 젊은 남자를 째려봤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아서 이상하다는 거야. 젊은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젊은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상철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놈들은 다 똑같아. 건물 밖에서 상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옛 동료 김 부장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나야 상철이야. 상철아, 어떻게 지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요즘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전화했나? 김 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저번에 말한 그 자리 말이야. 상철이 기대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상철아. 김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뭐야 말해봐. 사장이. 김 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상철아. 내가 추천했는데. 김 부장, 너도 그렇게 생각해? 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61세가 그렇게 늙었어? 상철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상철이 길거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상철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내가 33년 동안 뭘 했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나이만 많다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상철아, 진정해. 뚜. 상철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철이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33년 성실히 일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상철이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지환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무슨 소리예요? 지환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들 그래. 상철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61세는 너무 늙었다고. 일할 곳이 없다고. 지환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이야, 지환아. 상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형도 없고 나도 쓸모없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환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일자리 찾아볼게요. 지환이 다짐했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은 제가 해야죠. 상철이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는 어디 간 거야? 이럴 때 장남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지환이 상철을 부축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상철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61세의 냉혹한 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은호의 처참한 이별. 같은 시간 은호네 집. 쾅. 은호가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9년이야 9년. 은호가 혼자 중얼거리며 옷장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바보같이 9년을 좋아했어. 옷장 위쪽 선반에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호가 상자를 끌어내렸어요.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수많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학 동아리 시절 지역과 함께 찍은 사진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 카페에서 몰래 찍은 지역의 뒷모습들. 9년간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헛짓이었어. 은호가 사진들을 주먹으로 휘둘렀습니다. 사진들이 방 바닥에 흩어졌어요. 바로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혁이 활짝 웃으며 은호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사진이었어요.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다정하게 웃었어? 은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여자로 본 적 없다고 해? 은호가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 마이너스. 사진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쿵쿵쿵. 은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순이가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 문 열어. 순이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순이가 들어왔어요. 방 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편지들이 찢어져 있었어요. 은호야, 이게 뭐야?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순이가 바닥에 사진을 주었습니다. 이건 지혁 씨 사진이잖아. 버려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 거예요. 순이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호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혁 씨랑 무슨 일이? 엄마.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지혁 씨 이름 말하지 마세요.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은호야. 저는 이제 정말로 포기할 거예요. 은호가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9년간 바보같이 좋아한 거 다 잊을 거예요. 은호가 사진들을 하나씩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MT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사 신입사원 때 찍은 사진. 지역 선배가 저를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카페에서 함께 찍은 셀카. 친한 선후배라고 생각했다고요. 은호가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휙. 사진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부 다 제 착각이었어요. 순이가 딸을 말렸습니다. 은호야, 너무 성급하게. 성급해요. 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9년이 성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몰라요. 은호가 편지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혁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순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저를 여자로 본 적 없다고 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랑 나랑 안 어울린다고. 기어오르지 말라고.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혁 씨가 그런 말을. 네.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은호가 마지막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혁이 군대에서 보낸 엽서였어요. 은호야, 잘 지내고 있지? 저녁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은호가 엽서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후배라서 그런 거였구나. 찢어 마이너스. 엽서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은호야, 카페에 안 와? 수정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늘 휴가예요. 휴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 있어서요. 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지혁 씨랑? 수정 언니. 은호가 수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지혁 씨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호야, 무슨 일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그래도. 엄마, 제발. 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이제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순이가 딸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해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은호가 어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9년 동안 혼자 좋아하고, 혼자 기대하고, 순이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던 거야. 그럼 바보 같은 거잖아요. 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순이가 딸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눈이 없는 거지. 은호가 어머니 품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9년간 쌓인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방 안에는 찢어진 사진들과 편지들만 남았습니다. 9년간의 애절한 사랑이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혁 씨는 완전히 잊을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은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은호가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9년간의 애절한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재의 충격적인 고백. 다음 날 오후 아지트 카페.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수정이 인사했습니다. 은호는 어디 있어요? 은호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지혁이 때문인가요? 수정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 선배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어제 지혁이랑 얘기했거든요. 성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간 모아둔 지혁 선배님 물건들 다 버렸어요. 성재가 충격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어젯밤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수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혁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30분 후 은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은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부어있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성재가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가 성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성재 선배님. 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성재가 은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밝게 하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은호야, 잠깐 얘기할까? 무슨 얘기요? 은호가 수정에게 앞치마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래야 해서요. 은호야. 성재가 일어나서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혁이 얘기 들었어.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호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 선배님이 뭘 아세요? 지혁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심하게? 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했죠. 9년 동안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성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는 원래 그런 애야.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여자로 안 본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바로 그때 성재가 은호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도 은호랑 세월이 벌써 9년인데. 은호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9년이요? 그래,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잖아. 성재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호가 성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호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성재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혁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은호 보면 내 마음도 아파. 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재 선배님. 은호야. 성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혁이는 은호의 마음을 몰라줬지만 나는 알아.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 은호야, 지혁이 잊어버려. 성재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놈은 은호에게 어울리지 않아. 은호는 더 소중한 대우받아야 해. 수정이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재 선배님이 은호한테. 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9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 정도면 서로 잘 아는 거 아니야. 은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아직 지혁이 생각밖에 안 해. 성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호야, 솔직히 말할게. 성재가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은호를 좋아해. 6년 전부터 좋아했어. 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지혁이가 계속 방해해서 말 못했지만 성재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은호가 지혁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은호가 말을 잃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그래.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는 은호 마음 몰라줬지만 나는 은호 마음 다 안다고.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은호야, 지혁이 있고 나랑 새로 시작하자. 성재가 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지혁이보다 은호를 더 소중하게 해줄게. 은호가 손을 빼냈습니다. 선배님, 저는 아직 답 안 해도 돼. 성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은호야. 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혁이한테만 매달리지는 마. 은호 곁에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줘. 은호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9년 동안 지혁만 바라봤는데 성재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선배님, 저는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성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성재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호가 그 자리에 서서 성재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역을 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재가 나타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재 선배님이 6년 동안 저를 좋아했다고. 은호가 자신도 모르게 성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니 성재가 다르게 보였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환과 영나의 특별한 만남. 같은 날 저녁 성재네 집. 성재가 집에 들어오자 지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아, 언제 왔어? 아까 왔어. 지환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연락 안 와? 성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지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버지는 구직 활동하시고. 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다 거절당하시고 있어. 엄마는 걱정만 하시고. 성재가 지환 옆에 앉았습니다. 지환아, 힘들겠네. 그래서 말인데.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지환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영나 운전기사.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영나가 최근에 스토커 때문에 무서워해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가 필요해. 지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응, 급여도 나쁘지 않고.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나는 조용한 아이라서 힘들지도 않을 거야. 지환이 생각했습니다. 홍미에게 배신당한 후 아무 일도 하기 싫었지만 집안 상황이 이런데 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형 부탁이니까 해볼게. 지환이 결정했습니다. 정말? 성재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지환아.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내일부터 가능해. 성재가 물었습니다. 영나가 내일 전시회 가는데 함께 가면 돼. 알겠어.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재네 집. 지환이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영나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영나야, 운전기사 지환이야. 영나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환이 영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리고 조신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박영나예요. 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지환에게 차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환아, 영나 잘 부탁해. 응, 걱정하지 마. 지환이 영나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나요? 홍대 갤러리요. 영나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환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환이 백미러로 영나를 바라봤어요. 영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나가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말하는 걸 엄마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지환이 당황했습니다. 뭘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말해도 되는지요? 영나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환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나이 말하는 걸 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개인정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살이 이렇게 엄마 의존적이어도 되나? 그럼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지환이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영나가 핸드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야, 무슨 일이야? 운전기사 오빠가 나이 물어보는데. 말해도 돼요? 지환이 오빠라는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오빠라고 하네. 고성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말해도 돼. 성재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네, 알겠어요.
영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25살이에요. 영나가 지환에게 대답했습니다. 지환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는 30살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영나가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환이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5살이 이렇게 의존적이어도 되나? 나이 말하는 것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홍미보다 5살 어린데 완전 다르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사이 지환이 영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홍미처럼 시끄럽거나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지환이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자주 가세요? 지환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저는 화가거든요. 영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가요? 대단하시네. 아니에요. 아직 신애라서요. 영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화가면 멋있잖아요. 지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부러워요. 영나가 처음으로 지환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오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환이 그 미소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홍미랑은 완전 다른 타입이네. 조용하고 순수한 느낌. 바로 그때 영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에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저예요. 영나야, 지금 뭐해?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시회 보러 가고 있어요. 운전기사는 어때? 괜찮아. 네, 친절하세요. 영나가 지환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럼 엄마가 추천해 줄게. 고성이가 메뉴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식은 어때? 아니면 양식. 한식도 괜찮고. 지환이 이 상황을 보며 놀랐습니다. 점심 메뉴까지 엄마가 정해주나?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 혼자 정하면 또 이상한 거 먹어. 영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지환을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뭘 죄송해해요? 지환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죠? 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환이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 자신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지환이 거짓말로 위로했습니다. 정말요?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접 먹어보고 싶은 음식 있어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영나가 망설였습니다. 어떤 거요? 길거리 음식 같은 거요. 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튀김 이런 거. 지환이 놀랐습니다.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하셔서. 영나가 아쉬워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지환이 충격받았습니다. 25살이 떡볶이를 한 번도? 그럼 나중에 한번 먹어봐요. 지환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몰래. 영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몰래요? 네, 가끔은 자유롭게 살아도 되잖아요. 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나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죠. 지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나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영나가 기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오빠. 영나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지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홍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자에 대해 마음을 닫아뒀었는데 영나의 순수한 모습이 그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호주 시드니. 정보아가 호텔 발코니에서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 남자친구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보아야, 생각 정리됐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할 거지? 정보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응? 미안해. 정보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계속 생각나.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지혁이라는 사람. 응. 정보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게 후회돼. 보아야, 그 사람 너 좋아하지도 않잖아. 민준이 답답해했습니다. 조건 결혼이라고 했으면서. 그래도 정보아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 정보아가 핸드폰을 꺼내 지역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해 볼게. 보아야, 하지 마. 민준이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널 포기했을 거야.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해. 정보아가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만 나왔어요. 왜 안 받지? 정보아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봤지만 똑같았어요. 번호를 바꿨나? 정보아가 고민하다가 지역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YL그룹입니다. 혹시 이지혁 대리 계세요? 이지혁 대리요? 직원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 대리는 퇴사하셨는데요. 정보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퇴사요? 네, 며칠 전에 퇴사하셨어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보아가 당황했습니다. 지혁이가 퇴사했대. 뭐? 민준도 놀랐습니다. 왜? 모르겠어. 정보아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정보아가 성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성재 씨, 저 정보아예요. 성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왜 전화하세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성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역이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정보아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식에서 도망친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성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정보아가 충격받았습니다. 성재 씨, 제발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보아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보아야, 그만해. 민준이 정보아를 위로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아니야. 정보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정보아가 다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가 짜증스럽게 받았어요. 왜 또 전화해요? 성재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보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혁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성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예요? 지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지혁이 가족들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정보아가 부탁했습니다. 성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보아 씨. 네.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정보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혁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지혁이 어머니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어머니와의 통화. 10분 후 정보아가 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지혁 씨 어머니세요? 다정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보아라고 합니다. 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아 씨요?
네. 지역이 결혼하기로 했던 그분. 정보아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왜 전화를? 지역 씨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정보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 정말 죄송해요. 다정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보아 씨. 지역 씨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정보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정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지역이가 연락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정보아가 충격받았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다정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보아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보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정이 오히려 정보아를 위로했습니다. 지역이가 원래 그런 아이예요. 힘들면 혼자 견디려고 해요. 정보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정보아 씨 마음만 고마워요. 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 혹시 지역이 찾으시면 다정이 부탁했습니다. 제게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정보아가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지역 씨가 돌아오면 제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연락처 알려주세요. 다정이 정보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보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해시태그 한국행 결심. 민준아, 미안해. 나는 한국에 돌아가야겠어. 민준이 실망했습니다. 정말로? 응. 정보아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망쳐놓은 일을 정리해야 해. 지역 씨를 찾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해. 정보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정보아를 바라봤습니다. 보상? 응. 내가 지역 씨한테 입힌 피해. 정보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라도 보상해야 해. 지역 씨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정보아가 핸드폰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 들어갈 거야. 민준이 아쉬워했습니다. 보아야. 민준아, 고마웠어. 정보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책임을 져야 해. 정보아의 눈에 굳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역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보아의 긴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죄책감과 지역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지역 씨, 정말 괜찮을까? 정보아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찾아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정보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절망적인 선택. 다음 날 오후 양수저수지. 지역이 버스에서 내려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회사 워크숍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팀장으로서 자신만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역이 저수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지만 유심칩이 없었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역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회상. 지역 팀장. 프레젠테이션 정말 훌륭했어요. 후배 직원이 지역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팀이 1위 했다면서요?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해줘서 가능했어. 지역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저녁에 회식하면서 축하해요. 그때의 지역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이지역 팀장, 앞으로 승진도 빠를 것 같은데. 동료가 부러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지역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현재. 지역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지혁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에 거친 손.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꼴을 보면 그때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지혁이 저수지에 돌을 던졌습니다. 풍덩.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바로 그때 지혁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 있어? 지혁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낚시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어디 있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인생이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쉬우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정말. 지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뜻대로 안 돼요. 할아버지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몇 살이야? 33살이요. 33살에 벌써 포기하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73살인데 아직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양수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혁이 깜짝 놀라며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 할아버지도 놀랐습니다. 어머, 여기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혁이 충격받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그것도 바로 이곳에서. 젊은이. 할아버지가 지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런 생각? 아니에요. 지혁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나처럼 모든 게 막막했겠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나는 간다. 네.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어. 33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아버지가 떠난 후 지혁이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수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혁이 저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나?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다 잃었어.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지혁이 저수지 가장자리로 다가갔어요. 물이 검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아무것도 뜻대로 안 되지? 지혁이 물 위에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 다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혁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살기만 해. 지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 나는 형이 자랑스러워. 형처럼 되고 싶어. 수빈의 목소리까지. 오빠는 우리 집의 자랑이에요.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지혁이 발을 멈췄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가족들. 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지혁이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혁이 저수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지혁의 목소리가 저수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지혁이 저수지에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점점 빨라졌어요. 마침내 지혁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가족에게로 운명을 바꾼 전화. 30분 후 지혁이 마을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다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역의 목소리에 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아, 지역이야. 다정이 울먹였습니다.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지역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말해. 지금 집에 갈게요. 지역이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지역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역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역의 눈에도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구하다. 양수저수지 밤 10시. 지역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는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집에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버지는 여전히 실직 상태고, 나는 여전히 백수고, 지역이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30대 남자가 저수지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아, 망했다 정말. 남자가 혼자 중얼거리며 물가에 앉았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이제 뭘 어떻게 살지? 지역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남자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와이프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갔고 나 혼자 남았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지역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지역이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많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이 동감했습니다. 저도 회사 그만두고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남자가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매일 힘들고 아무 희망도 없고 남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남자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하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역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도 오늘 여기서 뉴스 들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대 남자가 여기서. 그 사람도 저희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지역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남자가 일어나서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살기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선택이죠. 안 돼요. 지역이 급하게 남자를 잡았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남자가 지역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남자가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철뻑. 지역이 남자를 붙잡고 물에 빠졌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남자가 몸부림쳤습니다. 안 나요. 지역이 남자를 끌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물에 흠뻑 젖었어요. 왜 방해해요? 남자가 지역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일이잖아요. 당신 일이 아니에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 일이에요. 가족은 이미 떠났다고 했잖아요.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봤어요. 남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가족들 떠나보내고 싶었어요. 지역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가족들은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럴까요? 당연하죠. 지역이 확신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남자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역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남자가 일어나서 지역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구해줬어요. 남자가 떠난 후 지역이 혼자 남았습니다. 지역이 젖은 몸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일을 생각하며 깨달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하면서 나 자신도 구한 거구나. 지역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니야. 지역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아니야. 지역이 저수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지역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해 지역이 마을로 내려가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가자. 지역이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 지역이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가족에게로 새로운 인생으로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다음 화에서는 지역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각자의 바닥에서 일어서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